2023년 3월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변화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금의 순매수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관들이 취득한 것보다 더 많은 금을 매각해왔습니다. 12개월 동안 이 기관들은 총 136미터톤에 달하는 귀금속을 모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채 포트폴리오에서 3천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큰 해외 국채 보유국이었던 일본 또한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30년 만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준비 자산에서 미국 국채보다 금의 비중을 더 많이 보유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추세는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이는 50년 주기의 통화 재정률 주기가 끝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계속된다면 이는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 후 글로벌 통화 구조는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오한 재편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국 달러는 심지어 세계의 주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저축의 구매력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1971년에 확립된 금융 세계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틀로 대체될 것입니다. 다음 25분 동안 저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재편해온 정확한 50년 주기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현상은 1821년 이래로 관찰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5단계 진행 중 4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필연적으로 통화 붕괴로 절정에 달하며 이어서 완전한 재건이 뒤따릅니다. 저는 과거 사건들에서 통찰력을 얻어 2025년에서 2030년 재설정의 파급 효과를 명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저는 여러분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잠재적인 재설정이 기존 시스템과 연결된 저축, 연금, 채권을 지우기 전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인 관심을 넘어섭니다. 이는 재정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50년마다 통화 시스템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화 제도가 전환됩니다. 부의 이동은 종종 서류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실물 자산을 보유한 개인들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임박한 중요한 재설정으로부터 불과 3년에서 5년 떨어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퀀스는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합니다. 예측된 시간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경고 지표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관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지속적인 역사적 패턴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가올 재설정이 왜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821년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근본 위제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영국 파운드는 금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책은 상당한 통화 안정성을 촉진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나중에 자국 통화를 금이나 영국 파운드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국제 상거래는 번창했습니다. 이 시기는 고전적 근본 위제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1821년부터 191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해체했습니다. 정부들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금의 태환을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기존 금 보유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1918년에는 근본 위제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통화들은 자유롭게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급격히 치솟았고 광범위한 금융 불안정이 곧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1925년 원래의 근본 위제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4년 후 영국은 근본 위제로 돌아가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전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중요한 재설정 노력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재무부 장관은 이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파운드의 가치는 금일 온스당 3파운드 17 실링 10 펜스로 재정립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형태의 금 연동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함 있는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 전쟁은 과도한 통화와 지속 불가능한 정부 부채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되는 통화에 대한 금의 비율은 유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1931년
불과 6년 후 영국은 다시 금 연동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대공황이 뒤따랐습니다. 국가들은 경쟁적인 통화평가절에 나섰습니다. 1925년 재설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전 주기의 5번째 단계를 나타냅니다. 1944년 실패한 1925년 재설정 후 19년 만에 세계는 또 다른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원래의 근본 위제가 시작된 지 123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44개국 대표들이 새로운 통화체계를 고안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수 근본 위제로의 직접적인 복귀는 비현실적임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분쟁 동안 생성된 막대한 통화 공급량을 뒷받침할 금의 양이 단순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브레턴우즈라고 알려진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달러는 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금에 직접 연동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글로벌 통화들은 미국 달러에 대해 가치가 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달러를 사실상 금의 대체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들은 미국 재무부에서 자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차례로 이러한 금 태환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주요 재설정이었으며 상당 기간 동안 초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4년에서 1971년까지 브레턴우즈는 상당한 글로벌 안정성을 촉진했습니다. 국제 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했고 경제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그리하여 세계의 기축 통화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트리핀 딜레마로 유명한 근본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가 글로벌 무역을 위한 충분한 달러를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무역 적자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달러를 국제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수록 각 개별 달러가 보유하는 금 담보는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기존 금 보유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정권과 같은 외국 정부들은 이러한 증가하는 불균형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달러 보유고를 물리적인 금으로 적극적으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 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금 보유고는 1950년에 2만 미터톤에서 1971년에 8,100미터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금 고갈 속도라면 미국은 1975년까지 모든 준비 자산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부인할 수 없이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브레턴우즈가 시작된 지 정확히 27년 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대한 일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태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닉슨 쇼크로 유명한 세 번째 주요 재설정을 알렸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을 심오하게 재편했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은 순수하게 명목 화폐에 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이나 상품 담보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정부의 법령과 대중의 신뢰에만 의존했습니다. 1971년에서 2025년까지 인류는 주로 명목 화폐 시대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금 담보 때문이 아니라 석유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미국의 상당한 군사력 또한 글로벌 달러 채택을 장려했습니다. 더욱이 달러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규모와 유동성을 가진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시스템은 이제 54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통화 시스템은 50년에서 75년의 수명 내에 실패하거나 주요 재설정을 겪었습니다. 고전적 근본위제는 1821년에서 1914년까지 9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25년에서 1931년까지 시행된 정강이 근본위제는 10년 내에 빠르게 실패했습니다. 브레턴우즈는 1944년에서 1971년까지 27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현재의 명목 달러 시스템은 이제 1971년에서 2025년까지 5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확립된 모든 통화 체제, 역사적 지속 기간의 상한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적 약점들이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통화 시스템이 겪는 5단계 패턴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 주기 내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단계는 내재된 안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글로벌 수용의 첫 번째 기간을 나타냅니다. 2단계에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확립됩니다. 이는 종종 실물 자산에 의한 담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금이나 기타 상품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관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통화는 광범위한 대중의 신뢰를 얻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낮게 유지됩니다.
국제 상거래는 주요 장애물 없이 진행됩니다. 정부들은 준비자산 보유고를 세심하게 보호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신중한 판단으로 운영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됩니다. 명목달러 시스템의 경우 1단계는 1971년에서 198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금담보가 없었음에도 달러는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최상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더욱이 폴 볼커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980년대 초반에 20%의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상당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2단계는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정부가 통화 시스템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경제 확장을 촉구하는 과도한 통화 발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또한 기존 부채를 새로운 돈으로 전환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점차 가속화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년 3%에서 7%의 통제된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매력을 꾸준히 침식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은 보편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채권 상품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종종 번영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대부분 정체됩니다. 그 결과 부의 격차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15년에서 25년 동안 지속됩니다. 법정 화폐인 달러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는 1985년과 2008년 사이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는 지속적인 예산 적자와 부채 증가를 겪었습니다. 자산 거품, 특히 주택시장의 거품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고 경제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각한 위기가 특징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속 불가능한 관행은 피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중대한 혼란은 시스템의 핵심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대규모 분쟁이나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제 불황이나 중요한 국제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양의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여 이에 대응했습니다. 공공부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점차 기존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상승하여 일반적인 3%에서 7%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법정 화폐인 달러 시스템의 세 번째 단계는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4조 달러를 경제에 투입했습니다. 공공부채는 20조 달러로 2배 증가하여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2017년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추가로 5조 달러를 경제에 투입했습니다. 그 후 정부 차입금은 28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총액은 39조 달러에 달합니다. 물가 수준은 2022년까지 9%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금융 구조는 이제 잠재적인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강도 높은 개입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은 전 세계적인 우려를 가져옵니다. 중앙은행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들은 경제 확장을 자극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인플레이션 추세를 다시 시작시킵니다. 따라서 금융 지도자들은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자본 통제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통화 교환에 제한을 가합니다. 국가들이 서로에게 비난을 돌리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동시에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가들은 미국 달러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실물 금을 모읍니다. 또한 새로운 금융 협정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2025년과 2026년의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기간은 적극적인 개입 단계인 네 번째 단계를 나타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0%에서 5.5%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18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주기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심각한 은행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모두 2023년에 파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제 명확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4.5%를 초과하는 금리는 경제 붕괴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3% 미만의 금리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글로벌 구조 조정을 알립니다. 이것은 주기의 최종 결론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해체되거나 완전히 대체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합의에 의해 채택되거나 강제됩니다. 화폐 가치는 재평가됩니다. 기존 부채는 재조정되거나 완전히 소멸됩니다. 금융자산은 무형자산에서 실물자산 소유자에게 크게 이전됩니다. 이 단계는 혼란스럽고 어렵고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에 걸쳐 전개됩니다. 이전의 재조정은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1925년의 조정은 완전히 정착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944년에 브레턴 우주 체제가 합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최종 확정되는 데 2년이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1년의 닉슨 쇼크는 단 한 번의 주말 동안 일어났습니다. 다음 글로벌 조정은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세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 중 하나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가능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향후 5년 이내에 확실히 발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 기반 개편을 설명합니다.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 적극적으로 매입합니다. 이후 주요 위기가 발생하면 조율된 글로벌 발표가 이어질 것입니다. 주요 통화들은 다시 어느 정도 금 담보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1821년과 같은 완전한 금본위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신 혼합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20%에서 40% 사이의 금 담보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금의 가치는 온스당 2,700달러에서 재평가될 것입니다. 이후 온스당 10,000달러 또는 2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당한 금 보유고를 가진 국가들은 큰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포함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다른 대규모 금 보유국들도 이 점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금이 없는 국가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 달러는 선도적인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 유로 및 위안과 이 위치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 특정 시나리오는 보다 구조화된 전환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1944년 브레턴 우주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디지털 통화 조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미래의 글로벌 금융 구조가 될 것입니다. 달러, 유로, 위안은 완전히 전자화될 것입니다. 실물 현금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면밀히 모니터링될 것입니다. 정부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 지출을 완전히 통제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할 것입니다. 디지털 자금은 빠르게 지출하지 않으면 가치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정확한 경기 부양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정 구매에만 디지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 준수 규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정의된 규정을 준수해야만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통제된 변화를 나타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으로 이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다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재편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질서하고 통제 불능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달러는 합의가 아닌 전면적인 거부로 인해 기축 통화 지위를 잃게 됩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브릭스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를 사용하여 무역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신 공동 브릭스 통화 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유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시아는 주로 위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세계는 그 후 분리된 지역 블록으로 나뉠 것입니다. 환율은 극심한 변동을 겪을 것입니다. 국제 무역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 특정 시나리오는 광범위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혼란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구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결과는 1930년대의 사건들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 근본위제는 조율된 대체 없이 붕괴했습니다. 세계는 현재 주요 금융 개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적인 통화평가, 절하와 무역 분쟁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이 경제 과정의 4단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4개월에서 60개월 이내 5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증거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주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에 중앙은행들은 1036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 수량은 195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2024년 내내 그들은 추가로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관들은 이익을 위해 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이자 지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국 달러 중심 시스템의 종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금은 다음 글로벌 통화 체제의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브릭스 확장과 탈달러화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릭스 동맹은 2024년에 6개국을 추가로 초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가 이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처음에 동의했지만 밀레이 대통령이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확장된 브릭스 그룹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46%를 포함합니다. 또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7%를 차지합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의 90%는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합니다. 달러는 더 이상 이러한 거래의 주요 통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은 현재 39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은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재정 적자는 2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감소를 위한 명확한 전략은 없습니다. 해외 채권자들은 동시에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비중은 1.3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비중은 1.3조 달러에서 7,60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는 전통적인 구매자 그룹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요 위기가 발생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5조 달러 이상을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조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침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가리킵니다. 페트로달러 협정의 핵심 부분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석유 구매에 대해 위안화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도 위안화를 받습니다. 러시아 또한 루블화를 사용하여 석유를 판매합니다. 미국 달러로 석유 거래를 해야 했던 오랜 요구사항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1974년 이후 달러 수요를 지지하는 주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미국 달러는 핵심적인 이점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증거는 통화 거버넌스의 붕괴를 강조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1년과 2022년 내내 인플레이션 관리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기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상하여 은행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가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는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다시 촉발하지 않고는 금리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딜레마는 4단계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앙은행들은 권력을 잃었고 단지 발생하는 사건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글로벌 대변혁의 예상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는 현재 단계에 머무를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기간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경제적 약세로 인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에서 5% 사이를 오가며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동시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금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스당 3,500달러에서 4,5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국채 수익률은 상승할 것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점에서 6%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약화될 것이지만 아직 완전한 붕괴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전체 기간은 상당한 불안정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2027년과 2028년 사이에 주요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국채 경매의 실패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구매자 부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주요 지정학적 사건이 반가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 공급을 방해하는 중동 분쟁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시작된 국가 부채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은행 실패나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붕괴 또한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추세는 위기가 불가피하게 이러한 통화 재조정을 강제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방준비제도는 단 몇 개월 만에 5조에서 10조 달러를 주입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마지막 타격을 줄 것입니다. 금 가격은 몇 주 만에 온스당 7,000달러에서 12,000달러 사이로 급등할 것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30에서 50% 하락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1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재편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통화 회의가 소집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1944년에 개최된 브레턴 우즈 회의와 유사할 것입니다. 주요 경제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보낼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 유제로의 부분적 회귀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한 완전한 디지털화입니다. 여러 권력 중심지를 가진 파편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이 3번째 옵션입니다.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유일한 글로벌 준비 통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주요 통화들과 이 기능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 위안, 그리고 브릭스 그룹의 새로운 동맹 통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화폐도 가능합니다. 통화들은 재평가를 거칠 것입니다. 기존의 국가 및 기업 부채는 크게 재조정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국가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금융자산의 가치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채권, 현금, 확정급여, 연금과 같은 서류 자산보다 유형 자산을 선호할 것입니다. 가치는 대신 실물금, 은, 부동산 및 필수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향할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 프레임워크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안정될 것입니다. 새로 부상하는 통화 시스템은 2단계 동안 완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50년 경제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이 전환은 분명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산 보유를 전략적으로 조정한 사람들은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한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금융 구매력의 50에서 80%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가오는 재편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를 잠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현금 보유의 의미를 고려해 봅시다. 10만 달러가 들어있는 저축 계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달러가 과거 통화 조정과 유사하게 재편 과정에서 40% 평가 절하를 겪는다면 그 가치는 감소할 것입니다. 10만 달러는 오늘날 기준으로 6만 달러의 구매력만을 가질 것입니다. 이 상황은 4만 달러의 구매력 즉각적인 손실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채권 보유의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주에는 국채, 회사채 및 지방채가 포함됩니다. 위기 동안 금리가 1970년대에 관찰되었듯이 8에서 10%까지 급등한다면 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40에서 6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체 채권 포트폴리오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재편이 광범위한 부채 재조정을 포함한다면 채권 보유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한 매 달러당 단지 50.7센트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연금 보유의 의미를 고려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연금 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의 60%를 주식에 40%를 채권에 할당합니다. 만약 재편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40% 하락한다면 연금은 40% 가치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펀드가 이미 자금 부족 상태였다면 흔한 문제인데 완전한 붕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퇴직자들이 예상 연금이 삭감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삭감은 30에서 50% 또는 그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넷째, 모기지와 같은 고정금리 부채 관리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의무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실제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 모기지에 3%의 이자율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인플레이션이 15%로 치솟으면 구매력이 감소한 달러로 이 대출을 상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부채 부담은 효과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부채나 위기 동안의 재융자 필요성은 다른 위험을 제기합니다. 이자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10에서 15%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급등은 월별 상환액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은행 계좌에 달러를 보유하는 위험을 고려해 보십시오. 과거 재편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던 통화 통제가 시행된다면 자금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자본 통제로 인해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2015년 그리스도 유사한 조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재편 동안 정부는 자금 이체에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치는 상당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통화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단순히 예측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이전 통화 재편에서 일관되게 효과적임이 입증된 전략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실물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장 지수 펀드나 채굴 주식과 같은 서류 파생 상품이 아닌 실제 귀금속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통화 재편 동안 필수적인 자산 역할을 합니다. 그 가치는 각 사이클에서 일관되게 상향 재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1933년에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온스당 $20 67센트에서 $35로 올랐습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69% 증가에 해당했습니다. 1971년에는 금의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0년까지 $35에서 $80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22배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다가오는 재편 동안 금은 잠재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2,700에서 $10,00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특히 재화폐화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유동순자산의 10에서 30%를 실물 금과 은에 할당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는 집에 보관하십시오. 나머지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 독립적인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생산적인 실물 자산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범주에는 회복력 있는 시장에 위치한 부동산, 농경지, 필수 인프라 및 필수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편 내내 가치를 보존합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유형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농장은 지배적인 통화 시스템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식량을 생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합니다. 서류 자산은 자주 파괴되지만 실물 자산은 일반적으로 더 큰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전략은 변동금리 부채를 없앨 것을 권고합니다. 반대로 고정금리 부채는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잔액, 주택담보대출 한도 또는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상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위기 동안 이자율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12에서 2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 또는 4%의 이자율을 가진 고정금리 30년 만기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실제 부채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 상황에 이점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외화에 대한 노출을 일부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투자의 100%를 미국 달러로만 보유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스위스 프랑, 노르웨이 크로네 또는 싱가포르 달러와 같은 통화를 보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통화는 종종 견고한 재정 건전성, 최소한의 국가 부채 및 상당한 상품부로 뒷받침됩니다. 통화 보유를 다변화하면 통화 재편 이벤트 동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보호 해지로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용 가능한 유일하게 진정으로 희소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부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통화 재편 동안 비트코인은 중립적이고 글로벌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따르지만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밖에 완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자산의 1에서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우리의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실용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금융재편은 종종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급등하여 필수품을 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저장된 식량과 물을 비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필수품도 비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의료지원, 기계수리 또는 농업 전문 지식과 같이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취약한 프레임워크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때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고려해 봅시다. 50년 금융재편 주기는 단순한 개념 이상입니다. 이는 철저히 문서화된 역사적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 패턴은 200년 이상 동안 꾸준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1821년에 원래의 근본위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14년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9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25년에 이어진 통화 리셋 시도는 단 6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194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7년 동안 기능했습니다. 1971년에 닉슨 쇼크는 현재의 법정 화폐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54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다음 리셋은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적 추세는 또 다른 리셋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데이터는 우리가 5부분으로 이루어진 순서 중 4번째 단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상되는 시간대는 이 사건이 향후 2년에서 5년에 걸쳐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1971년부터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 온 경제 시스템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단순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기록된 역사 속 모든 통화 시스템은 50년에서 75년 이내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의 54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스템의 기능적 수명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임박한 붕괴의 징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명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바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페트로달러 체계는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제한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물가 상승과 대출 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해외 채권자들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 통화 리셋 이전에 나타났던 모든 경고 지표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예상되는 다가오는 리셋은 막대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재조정은 덧없는 종이 자산에서 견고한 실물 자산으로 가치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번영은 통화, 채권, 확정된 은퇴 계획을 소유한 개인들에게서 이동할 것입니다. 대신 실제 금, 부동산, 번성하는 기업, 그리고 희귀한 디지털 상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발전은 본질적인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상 모든 통화 리셋 동안 목격된 변함없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24개월에서 60개월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셋은 사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광범위한 어려움의 시기에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주말 회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공동 성명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이 시작될 때까지 핵심 금융 규정들은 영구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의 통화는 가치가 감소할 것입니다. 당신의 채권 투자는 재편될 것입니다. 당신이 축적한 자금은 구매력에서 상당한 감소를 겪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보유 자산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보는 당신이 한때 무시했던 금융주기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의 통화 시스템이 임박한 교체에 직면했음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즉시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가오는 영상들은 어떤 자산을 얻고 어떤 자산을 팔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이 대대적인 재편에 가까워질수록 월별 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50년 주기의 통화 리셋은 단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활발하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4번째 단계 안에 존재합니다. 5번째 단계는 이제 단 2년에서 5년 후의 일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리셋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이러한 변화들을 인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재편된 재산과 마주하며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격변의 시기에 이러한 변화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주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시간대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경고 지표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백합니다. 4번째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 재편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